삼성전자의 리더십, 임직원들의 사기, 근원적인 경쟁력이 SK 하이닉스한테도 밀리고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투자가도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인텔처럼 되는 게 아닌가. 뭐 워낙 삼성이 여전히 좋은 인력이 많지만 혁신의 모멘텀, 실천력이 많이 떨어진 건 있어서 그런 것이 결국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우선은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부터 한번 점검을 하고 갈게요. 현재 한국, 미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9월 첫째 주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이죠. 뭐 오늘 또 학교도 마침 개학을 했어요. 근데 그렇네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 한 달 있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방학 때 주로 샌프란시스코 가서 시간을 좀 보내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경제 돌아가는 것도 알고 빅테크, 거기 이제 현지 엔지니어들, 과학자분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느낀 것은 미국 경기가 상당히 괜찮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국내에도 있고 월가에도 있지만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왜냐하면 이 경기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몸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다니는 길을 보면 교통량이 많고 상점을 가도 쇼핑하러 온 사람이 많고, 물론 약간 중저가 아니면 확실히 비즈니스 모델이 독특한 데들, 그러니까 뭐 월마트나 커스트코 아니면 뭐 TJ 맥스 아니면 트레이더 조,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진짜 손님들이 많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이제 다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도 힘들지만 중산층도 되게 허리를 쫄라매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물가 관련돼서는 미국인들이 지금 적응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우리가 실제 지금 반대편이니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하드 랜딩, 경기 침체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 랜딩이 가능성은 있는지라, 경기 침체 공포감 여전히 남아있는데 뭐 경기 침체나 경쟁이 올 수 있는 징조나 뭐 신호 같은 것도, 그런 건 있나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중요하죠.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계속 이익을 꾸준히 많이 내요. 그러니까 2분기 때도 기업이익이 한 11% 증가했고, 우리 이제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봐도 올해 하반기 내년에 두 자릿수 이익을 내고, 근데 과거랑 틀린 것은 옛날에 이제 이익이 좀 좋고 그러면 기업들이 그 고용을 갑자기 많이 늘리고 일단 사람 많이 뽑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되게 신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구경제 그 전통산업은 조금 타이트하게 경영을 하고, 오히려 빅테크들은 2022년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2022년에 어렵고 최근에 회복이 되는데 인원을 안 늘렸어요, 2년 동안. 그러다가 이번 하반기부터 메타가 한 5천 명 지금 충원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다시 인원을 채용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산업마다 명암이 좀 틀리지만 고용시장도 은근히 괜찮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은 이제 둔화가 되고 보너스 많이 받던 것도 좀 줄어들고 하지만 이게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경제는 한 3분의 2가 소비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에서 부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는 이제 가계를 보면 한 70%가 부동산 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금융자산이 더 많고, 그 중에 이제 401k나 이제 강제저축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블루칩들을 미국 그 중산층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조정을 잠깐 받았던 미국 주가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거래는 많지 않지만 조금씩 회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유 주식도 계속 많이 올랐고 집값도 올라서, 그러니까 필굿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나의 소득으로 잡히진 않지만 나의 그 자산으로 잡혀 있는 금융자산하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좀 부자가 됐다는 느낌. 그러면서 소비를 줄이지는 않고 유지하는, 아니면 그다음에 또 뭐 일부 뭐 집값이 많이 올랐거나 보유 주식이 많이 오른 사람들 또 소비를 내구제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로시장 측면도 그렇고 부의 효과, 자산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경기 침체를 굳이 그렇게 고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오셨는데, 이제 9월인데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됐잖아요. 파월이 멘트도 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내리고 내린 후에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금리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기업 이익의 증가율, 그 다음에 네. 금리가 두 가지 변수고 뭐 이제 다른 거버넌스나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랑 내년에 주식시장, 미국 시장을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보다는 기업 이익의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중순에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네. 올해 연말까지 9월 포함해서 2차례 내지 3차례 인하를 할 텐데 50bp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 그러니까 경기가 확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텐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니까 25bp로 2차례나 3차례인데 그게 2차례건 3차례건 증시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 1% 정도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옵션 선택권도 있어서 경기는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에 관심은 두되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낮추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금리를 많이 낮춘다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연준에서 네. 낮춘다고 사람들이 네. 공포가. 그리고 또 금리를 덜 낮추거나 천천히 낮추는 거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웬만큼 순항을 하니까 천천히 낮추는 거니까 우리가 금리는 아이가 이번에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꾸준히 내려올 테니까 너무 거기에 몰두하기보다는 시장 전체, 그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산업의 펀더멘털과 이익의 증가율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될까? 흔히 소비재,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불리기도 하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주, 빅테크보다는 소형주들이 혜택을 입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빚이 없습니다. 다 순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더 좋아질 건 없는데 중소형주들이 실제 재무 상태가 대기업보다는 좋지 않고 빚이 있으니까 실제 최근에 보면 그래서 미국의 러셀 그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제 생각에는 금리를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지지해주는 요소로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급격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 특히 당분간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빅테크 대형주들이 퀄리티,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도 뛰어나고 이익 증가율도 시장보다 당분간 올해 내년에 계속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크게 많이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다만 최근에 보면 시장의 모습이 빅테크 중심에서 조금 온기가 따뜻하게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금융주가 최근에 좀 아웃퍼폼을 금년 들어서 했고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리를 내리면 뭐 산업재 뭐 이런 것들 종목이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빅테크를 중심으로 들고 가지만 뭐 금융주 그다음에 금융주는 또 배당이 괜찮아요. 한 3~4%씩 보통 배당을 주니까 헬스케어 뭐 관련주 이런 것들을 하여간 우리가 조금 보완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금융주 얘기해 주셔서 밸류 선봉적인 금융주의 실적 호조에 주주 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되게 좋은 편인데 은행주는 9월 밸류업 지수 출시, 10월 은행들의 밸류업 본공시 등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4분기 은행주, 금융주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아마 6개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밸류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은행주들이 괜찮다. 왜냐하면 은행주들은 그러니까 국내 은행주들은 그 리스크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그 은행들도 실제 레버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배당을 그 당시에 이미 꽤 많이 주고 있었어요. 5% 이상 배당 수익률을 주고 최근에 이제 밸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없으니까 밸류업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신한지주, 우리금융, 메리츠금융 뭐 이런 데들이 저희 이제 거버넌스 포럼에서 대형사들은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하면 학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을 뺀 나머지 금융지주회사는 밸류업에 대해서 다 A 학점을 줬어요. 그래서 되게 주주 친화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배당,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이 상당히 꾸준히, 그러니까 지금 메리츠 금융이 작년에 순이익의 50%까지 주주 환원을 했어요.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가 되고, 그동안은 이제 감독원 같은 데서 너무 그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 니네 자본 여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간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감독 당국이 50%까지는 국내 은행들이 주주 환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간섭을 좀 덜 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 50%로 가진 않겠지만 2, 3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50% 주주 환원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뭐 개런티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익이 조금씩 늘어나면 추가로 벌어서 실제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1년에 배당하고 주가 상승을 통해서 10% 벌면 대단히 성공한 겁니다. 한국은 평균 5%밖에 안 나와요. 7년 그렇게 하면 2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7년 동안 10%씩 늘어나면 이제 복리로 하면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배당에서 먼저 먹고 들어가니까 금융주들 여전히 상당히 매력이 있고 여기서부터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PBR이 뭐 0.3, 0.4인 게 0.5, 0.6이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서 주가 상승도 계속되고 배당도 받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좋은 전략 같아요. 그래서 뭐 6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헬스케어 얘기해서 이거 미국 쪽 여쭤보는 건데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 글로벌 제약사의 1:1 비중을 이제 적극적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만약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일 텐데 비만 이슈는 뭐 이제 뉴스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이런 거 관련된 투자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뭐 1:1 같은데 시가총액이 한 8천억 달러 돼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한 거의 2배 정도 될 때로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빅파마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그런 회사였고 이제 비만 치료제를 노보노르디스크랑 같이 양대 산맥으로 지금 이끌어 가는데 제 생각에는 뭐 대단히 훌륭한 회사고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살을 빼는 약이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제 뇌에서 시그널이 와서 내가 먹고 싶은 욕구를 이제 억제하는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참 인간이 그 욕구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힘들기에 그런 약이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제 월가에서 그 얼마만큼 시장이 크냐 그런 전망이 있는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실제 이것의 긍정적인 효과가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또 긍정적인 부수적인 효과도 지금 많다 그래서 약의 그 적용 범위가 이제 아직은 의료보험이 대부분 안 됩니다. 이제 의료보험이 결국 돼서 그 미국에 이제 보면 한 30~40%가 보통 비만 아니에요. 미국에 이제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국은 특히 고도 비만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중부지방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동부 서부는 이제 자기 몸매 관리를 많이 하는데 달라요, 동네마다. 중부 같은 데 가면 아침부터 맥도날드 가서 이제 튀긴 음식 먹고 그러는 왜 사람들이 지역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부 서부는 전문직이 많으니까 나의 몸의 관리를 나의 밸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부 같은 데 남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하니까 내가 이제 그 느끼는 대로 땡기는 대로 많이 먹는데 이게 그 체중이 감소를 하면 다른 다양한 병들이 없어짐으로써 맞아. 이것을 의료보험을 해주면 당장 재정 적자가 더 많이 나지만 결국 국민이 건강해지면 의료재정의 지출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엄청 커질 수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밸류에이션이 꽤 높습니다. 빅테크보다도 높은데 지금은 두 회사가 절대적인 강자이니까 매력이 뭐 상당히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매력이 있을 때 갑자기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회사들도 뭐 6개월, 12개월을 놓고 보면 한 10%, 20%씩 주가 조정은 항상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눠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금리 인하는 결정됐는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30에서 40원대더라고요. 원래 1300 올해 상반기에 70원, 80원 하다가 몇 달 전에 갑자기 20원, 30원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환율도 좀 떨어질 확률이 높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우리 한은도 금리를 뭐 언젠가는 하겠죠.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보다 빠를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나 다른 이머징 마켓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맞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1400 근처 갔던 환율이 1330, 뭐 50가 빠진 것도 이제 그런 배경인데 또 이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그 나라의 펀디멘털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자본의 흐름
펀드 플로우, 자본의 유출입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털인데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성장도 네. 못하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집값이 다시 꿈틀거려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결국 환율이 하락을 해서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런 조정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자산 가격이 특히 부동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오른다면 원화가 저하가 됨으로써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저는 환율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가 이렇게 여기서 많이 내려오는 1300 이하로 내려오고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올해도 9월 그리고 4분기 12월까지 이제 4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국이랑 미국 증시 그러면 좀 전망은 지금보다는 좀 더 밝아질까요? 전고점은 다 올라갈까요? 투자라는 게 이렇게 뭐 6개월, 1년을 끊어서 보는 건 어려운데 네. 제가 이번에도 미국 가서 느낀 것은 미국 기업들, 특히 우리가 서학개미 분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종목은 진짜 그 산업도 고속 성장을 하지만 거기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저는 뭐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AI 전문가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이제 AI를 공부를 많이 한 석사, 박사 출신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언론에도 나오죠. 뭐 이 사람들 몸값이 뭐 10억, 20억씩 된다.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보니까 AI 전문가가 부족하니까 심지어 미중 관계가 국가 간의 정치적인 관계가 좋지가 않아도 미국의 요즘 반이 넘는 AI 전문가는 중국 본토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는 고용이나 이런 산업 정책에서 유연한 거예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면 이제 전 세계에서 그동안은 인도 사람들을 많이 뽑아오고 맞아. 러시아 사람도 뽑아오고 이제는 중국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윤리적이나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산당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포용을 해서 미국 사람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야, 미국이란 나라는 참 대단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유연하구나. 그래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금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특히 AI로 성장의 모멘텀이 바뀌어도 미국 경제, 특히 미국 기업들은 높은 성장률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주가도 유지되고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한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외국 투자가들이 한 400~500명 들어왔었어요. 그게 이제 현대차가 밸류업 인베스터 데이를 발표한 것도 있었지만 JP 모간하고 UBS 이런 데들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외국 투자가들이 2분기 실적은 발표됐고 하반기를 가늠하고자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게 삼성전자 걱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절대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특히 뭐 시가총액 비중도 한 20% 되지만 그 이상의 한국에서는 삼성그룹, 삼성전자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삼성전자의 리더십,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그 다음에 임직원들의 사기, 이런 것들, 그것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되면서 코어 컨피던스, 근원적인 경쟁력이 SK 하이닉스한테도 밀리고 이게 점점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투자가도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2주 전에 다 팔았다. SK 하이닉스로 자기는 다 포트폴리오를 최소한 메모리 쪽 익스포션 갖고 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인텔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워낙 삼성이 여전히 좋은 인력이 많지만 이 혁신의 모멘텀, 그 다음에 근로 의식, 우리는 이기겠다, 달성하겠다, 이제 그런 집념, 실천력이 많이 떨어진 건 있어서 그런 것이 결국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도체 가격도 회복이 되고 이익이 많이 날 텐데 주가가 지금 8만 원을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이러는 걸 보면 근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가들의 걱정, 불신, 회의감이 좀 반영이 돼서 걱정입니다. 이제 다행인 것은 현대차가 그 이상을 메꾼다는 그렇지만 현대차가 아주 선전을 해서 근데 이제 기업의 규모와 그 산업의 규모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현대차보다 훨씬 크고 IT가 자동차보다 크기 때문에 현대차가 삼성전자의 그 그늘을 완전히 메워주기는 좀 어려워서 시장이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이번에도 이제 우리
8월 중순 이후로는 전 세계 주가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후발주자로 남아있는 게 국제금융이나 월가에서 보는 우리 한국에 대한 시각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